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 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블화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블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친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디알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 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 가격 5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한 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R 유럽 지부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SWIFT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에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리 투자은행 AIIB,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0개 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 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꼴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 거래에 나서며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 수장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 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10km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에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에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감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에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이 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 섬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에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 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 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부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 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 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 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천 킬로미터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에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 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 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 열도를 거치는 대륙 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 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 열도로 시작되는 기차 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협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새어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 열도 4개 섬 중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기에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쇄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 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 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꽃놀이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 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북극까지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확정된 2023년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이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속한 이 지역에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영토를 두고 대립 중인데 가령 일본과 러시아 간에 쿠릴 열도 북방영토 분쟁이 있고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다오위다오 분쟁이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타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영토 분쟁이 이토록 동아시아에서만 치열한 이유는 전부 해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분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이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에 고유한 한국의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타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으나 분쟁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섬이 하나 있죠. 지난 2021년 11월 17일 워싱턴 DC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잡아끄는 중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외교차관은 7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의제였죠. 하지만 이 회담은 일본의 억지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는데요. 당초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돌연 독도 문제를 끌고 와서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당시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것을 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리히에 국제외교에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사실 이 증전이라는 것이
일본에게는 그리 구미가 당기는 주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일본은 전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태평양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 전쟁 덕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된 일본은 핵폭탄 이방에 완전한 장봉을 선언한 후 언제 지구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미국에 바짝 엎드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을 통솔할 사령부 자리를 물색하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에 유엔군 사령부 UNC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커맨드를 설립하죠. 이 덕분에 일본은 순식간에 군수공장으로 변모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공습을 피했던 몇몇 군수공장이 남아 있었는데 이 공장을 빠르게 가동해 전쟁 물자를 생산해 미군에 판매한 겁니다. 그간 일본은 한국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고 발을 뱉지만 일본은 한국 전쟁의 직접 당사국입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했으니까요. 한국 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는데 이 기지들은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병사 및 불자, 수송의 역할을 하는 중계기지, 불자 보급과 훈련 및 병사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평화헌법까지 강제시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일본에 손을 내밀었고 일본을 이를 발판 삼아 재빨리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 정치인은 한국에서 또 한 번 전쟁이 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조선징들이 전쟁으로 반으로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해 불편해 죽겠는 마당에 북한의 지하 자원을 흡수할지도 모르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썩 내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종전을 막는다면 전 세계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미국까지 나서서 이 주제로 대화를 하자니 이 또한 반대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라는 확실한 명분을 들고 나와 독도 핑계를 대며 종전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독도를 두고 이렇게 무례함을 저지른 일본이 자칫 한국이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거대한 섬 하나를 한국에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대마도인데요. 한때 많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일본 군사 잡지에 기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 6월 일본의 군지겐큐라는 잡지에 기고된 다케시마 독도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는 육상자위대 교관 출신인 다카이 미스오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독도를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국인들은 독도를 달아나는 대신 대마도 일본명 스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잃으면 대마도를 점령해 거래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이라도 한국이 대마도를 갖겠다 선언하면 얼마든지 영토 분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독도보다 3,700배 큰 대마도를 두고 독도와 맞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둘 다 지켜내야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리를 추구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땅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 땅 대마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한국 영토이고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치니까요. 일본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2달 뒤 한미일 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간 논문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수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문기 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 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핵심은 대마도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낱낱이 제시했는데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밀수의 거점이었으며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점을 들어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1948년 1월 미군정이 의도해 조직된 입법위원 60명이 대마도는 우리 땅인 만큼 대일 강화 회의에서 반환을 요구하자며 이 논문을 근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사흘 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물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당장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일본을 압박했죠. 그러나 이에 맞선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강한 반발을 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이듬해 1월 8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대마도는 350년 전 일본이 침략했을 때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대적하여 싸웠던 곳이다. 그 증거는 대마도 곳곳에 남아있는 기념비만 보아도 알만한 일이다. 그 비석들을 일본은 모두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두었다. 우리는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청나라에서 관리하였는데 청이 정신없던 1870년대에 일본이 무조건 삼킨 것이므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집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말 기자회견에서는 대마도는 우리의 실지다. 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역설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에는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민문서기록 관리정의 ARA이 보유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문서를 보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물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에서 일본은 사왈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 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려 60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미국도 일본도 얼마나 난감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일본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문기 박사의 논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산하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 5대 학회를 총동원해 2년간 대마도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쏟아냈죠. 대표적으로 1949년 일본 역사에 발표된 스시마의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결국 메가더는 미국 주도의 정치군사 구도를 확고히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간주해 냉소적인 반응과 합계 한국 측의 주장을 묵살해버렸죠. 그러다 1951년 한국 정부가 또다시 미 국무부에 대마도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자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조직한 비밀정보 조직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은 JANISJOINT 아미 네이비 인텔러전스 스터디라는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을 운영했었습니다. 당시 JANIS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수행할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리정보가 담긴 기밀 도서들을 발간했는데 그중 제75건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건으로 편철된 이 책의 제목은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이 책의 한 권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제목에도 대마도 포함이라고 쓰고 있듯이 책에 그려진 지도에는 대마도가 분명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별도로 표시하면서 제주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한국 지도에 포함시켰죠. 그러면서 한국에는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지도를 제작하도록 했었는데 당시 제작된 조선팔 도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300년 뒤 일본이 그린 조선국도라는 지도 역시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그리고 있고 산가요략가라는 쟁을 쓴 일본 승려 겐시는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직접 쓰기도 했죠. 여기에 일본의 명치 메이지 유신 당시 대마도주 중이다른 일본 조정에 쓴 봉답서에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봉답서에 기록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일본이 강제로 침탈한 것일 뿐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던 겁니다. 당시 대마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겹쳤는데 조선 조정이 대마도를 돕지 않자 대마도주 종이다리 자신과 도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걸할 목적으로 일본 조정에 봉답서를 썼을 뿐이죠. 만약 2023년에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편입시킨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대마도를 가져오면 칠광구도 한국에 편입되느냐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대마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제해양법상 칠광구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권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이 억지로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 대마도 문제를 희석시킬 목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늘어 조업 범위가 늘어나고 아래 해양 자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빼앗긴 우리 영토를 되찾는다는 대단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마도 문제를 공론화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망언과 도발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소유권 주장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도발의 감정을 우선한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성에 입각한 증거 위주의 대응만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역시 자신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분명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도 관련 이슈를 미국을 통해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분쟁 지역으로 만들 수 없으니 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려는 전략인데 사실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독도 관련 사안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로 러시아가 남쪽 노선으로 그 지역을 비행해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란 억지를 펴며 한국에 항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 정부에만 영토 침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실무 협의에 응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독도와 동해 문제에서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취해왔었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지쳐버린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영공 침범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련의 사태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사실 미국은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거짓 주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억지를 부리니 무시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특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늘 하던 방식을 비효율적으로 고집한다는 것이죠. 역시나 일본은 최근 또다시 미국을 통해 독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는 미국이 종전 이후 1997년까지 일본 영토로 인정해온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이달 11일 일본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를 인용해 1955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정부가 만든 항공 지도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소 측은 시마네현 마스에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적시된 미국 공군 제트기용 항공지도 9장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이끈 시마네 대학 후나스기 리키노부 역사지리학 교수는 새로 발견된 항공지도는 독도의 일본 보유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을 반영한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보강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규정하고 있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항공도를 조사해 후나사기 교수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재팬, 울릉도 측에 코리아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공도에서 점선은 단지 방향을 구분한 것이지 국경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경선이라면 좀 더 진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겨우 점선으로 표시된 지도가 한 장 발견되었다고 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왔다는 엄청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도 미국의 기업을 통해 독도를 이슈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 미국의 에어맵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표시했던 일화입니다. 에어맵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에서 위치를 독도로 설정해 설명을 보면 드론을 띄울 때 필수적으로 한국, 일본 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정보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므로 독도 상공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함대 사령부와 경찰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독도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립해양조사원의 드론 이용 독도 해양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의 사전동에 없는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크의 활약으로 이 같은 오류가 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에어맵 측의 답변에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자 반크에서 에어맵 측에 끈질기게 오류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에어맵은 곧 반크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18일 에어맵 사이트와 앱에서 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 지역으로 잘못 표기한 정보가 최종 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정이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발간하는 방위백서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발간한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독도의 지배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란 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입니다. 미란 보조약 5조는 일본에 대한 무력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조항입니다. 지난달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란 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독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란 보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러시아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을 때는 영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이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미국과 안보조약에서는 독도를 방어할 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으며 거짓말이 고스란히 들통나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소용도 없는 거짓말을 수십 년간 울기 먹고 있는 일본 정부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와 반면 한국은 아주 여유로운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다양한 독도 관련 도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아닌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교부는 2년에 걸쳐 촬영한 독도의 사계절 풍경 사진을 일반 대중에 무료로 대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독도 사진을 일반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각 28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들이 2014년도 독도의 가을과 겨울 모습을, 2015년도 독도의 봄과 여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동도와 서도, 해상, 하늘에서 찍은 독도의 아름다운 절경은 물론 일출과 일몰, 노을 속 어선, 괭이갈매기, 독도에 서식하는 유채꽃, 땅채송화 등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외교부 독도의 사계 이미지 다운로드를 통해 아름다운 독도의 경치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